이번 시간에는 챕터 11, The Mathematics of Money, 돈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그 수학적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자, 이번 학기 20개 주제 중에 11번째 이제 중간을 넘어서고 있네요. 자, 11.1 인트로덕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건설 기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선투입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납품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의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먼저 선투입하게 되고 이후에 기성으로서 보상을 받는 후정산 체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항상 선투입이 된 이후에 후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항상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잘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건설이자 부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설이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사용료 개념인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그러한 지식들은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라고 불리는 공학 경제나 경제성 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제성 분석 기법들을 공부하게 될 테고요. 그러한 내용이 본 11장의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11.2에서는 Time Value of Money, 즉 돈의 시간적 가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돈의 가치가 미래 시점의 같은 금액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달러와 미래에 10년 후나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원달러는 당연히 현재 시점의 원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돈의 시간적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돈의 시간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자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돈의 시간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돈의 흐름이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반드시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에 현재 또는 1년, 2년 후에 발생하는 돈의 흐름과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발생하는 돈의 흐름을 같은 단위를 이용을 해서 또는 같은 크기로 단순히 합계를 내서는 올바른 돈의 흐름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별로 돈의 시간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의 초석이 되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1.3절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적 가치에 따른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즉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는 돈의 가치를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현재의 돈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율이 몇 %나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이라는 건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간의 차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크면 클수록 미래 가치도 커질 테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역시 미래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와의 시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올해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미래 가치는 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쩌면 돈의 시간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위험입니다. 즉,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대가인 이자율은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위험이 크면 이자율이, 즉 I라는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신용도입니다. 즉 돈을 꿔가는 사람이 신용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즉 신용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 I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잘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면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 I는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이자율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시장 안정성. 자,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안정되어올수록 좀 안정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 낮은 이자율을 초래하게 되는 거겠죠. 불안한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안정된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금의 순환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낮은 이자로도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출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니까, 즉 공급이 많은 상황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자율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출자의 자금 조달 비용인데요. 즉 대출자도 사실은 어디선가 돈을 마련을 해야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그거의 대가로 받고자 하는 이자율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6가지의 이자율 결정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기업을 위한 이자율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4에서는 Simple and Compounded Interest 해가지고 단순 이자와 복합 이자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단순 이자 방식, 단리라고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복합 이자 방식, 보통 줄여서 우리가 복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2가지 이자 계산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2가지 방법의 원천적인 차이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카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면 복리,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지 않으면 단리. 자, 결국 이 얘기는 이자를 계산을 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 이자율 I를 곱한다는 거고요. 얘는 원금에다가만 이자율 I를 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자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뒤에 단리와 복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1 Simple Interest, 즉 단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리 방식의 이자 계산 방식에서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즉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이자 부분이 있다면 그 이자를 제하고 원래 처음에 예금했던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가 붙는 그런 형태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단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fn, 즉 n년 후의 미래가치를 fn이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fn은 자, 미래가치에 영향을 주는 원금과 그리고 기간과 이자율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때 P는 원금을 나타내는 P 그리고 N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 즉 현재와 미래 시점의 시간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점 차이. 그리고 I를 이자율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 FN과 P와 N과 I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FN은 원금 P 곱하기 1 플러스 IN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좀 나눠가지고 써보면 이 부분을 자, P 플러스 PIN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P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예금했던 원금 부분이 되는 거고요. PI라는 건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매년 계산해주는 이자가 되는 거고 그 이자가 몇 번 반복되냐면 n번. 그래서 이자 곱하기 n 하면 이게 전체 n년 동안의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부분과 매년 받는 이자를 n년 동안 반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산식이 FN은 P의 1 플러스 IN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도별로 우리가 찾게 되는 원금과 이자를 좀 계산을 해보면 기간은 0년도가 현재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년 시점에 보면 원금과 미래가치는 뭐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도 안 흘렀으니까 이자가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었던 게 자, 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한 베이스가 이제 1년 초 하면은 10,000원이 됐다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가 붙는 걸 보면 원금 10,000원에 이자율 0.1 곱해서 1,000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원금 부분이 되는 거고 원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자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1년 후가 되면 원금 10,000원과 이자 1,000원이 붙어서 11,000원이란 돈이 돼요. 자, 다음 2년차가 되면 2년차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붙는 이자는 항상 그 단순 이자에서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 대상 금액은 역시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0.1 곱해서 1,000원이 붙어서 12,000원이 되고 12,000원이 돼도 이자는 원금에만 계산하니까 10,000 곱하기 0.1 곱하기 해서 13,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000원이 되는 과정을 위에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보면 F3은 P 10,000원 1 플러스 0.1에 3년 하니까 만에 1.3 해서 13,000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단순 이자 계산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이자 방식의 이자 계산 방법을 보겠는데요. 자, 차이는 앞서 단순 이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원금과 축적된 이자, 그 모든 것을 합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기후의 미래가치를 fn이라고 하고 p는 현재가치, n은 기간, 그리고 i를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미래가치를 뜻하는 fn은 p의 1 플러스 i의 n승. 자, 아까랑 뭐가 달라졌죠? 아까는 fn이 p의 1 플러스 i n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기간 n에 대해서 따져보면 n에 대해서 이건 선형 형태의 함수였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n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지수 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fn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시간 n에 대해서 fn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단순, 왜냐면 선형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복리,
복합이자 방식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형함수라고 하면 복합이자에서는 지수함수 형태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받게 되는 미래가치의 값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이자가 따져지는 걸 보면 0년도에 만이었던 게 자, 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는 이 부분이 이제 원금 부분만 포함이 돼서 10,000원에 0.1에서 1,000원 이자가 붙고 11,000원이 되는, 즉 1년차까지는 어때요? 앞에와 동일한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년차와 3년차에서는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부분이 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차 이자는 11,000에 10%가 붙어서 1,100원이 돼서 12,100원이 되고요. 3년차가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 바로 이자 계산 대상이 원금뿐만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축적된 이자 부분이 되기 때문에 12,100원이 되고, 그거에 대한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310원이라고 하는 미래가치가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계산한 거 보면 단순이자의 경우 13,000원이 미래가치였죠. 단순과 복합, 이자 계산 방식을 달리 한 결과 310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차이는 당연히 복합 이자의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을 해도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미래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5에서는 Nominal and Effective Rate라고 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 이자율상의 명목 이자율,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명목 이자율을 1년 단위로 나타내 주는데, 보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되고 있는 이자율을 Annual Percentage Rate에서 APR이라는 약자로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실효 이자율은 1년 동안에 이자를 몇 번 따져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이자를 갖다가 자주 따져주면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 실효 이자율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좀 정리해서 써보면, 이자 계산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효 이자율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실효 이자율을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Annual Percentage Yield라고 해서 AP, 이제 R이 아니라 Y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PY는 Number of times per year that the interest is compounded니까 1년 동안의 이자가 몇 번 따져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R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게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PY를 계산을 해보면 APY는 1 플러스 APR을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주는 횟수 C로 나눠주고 그거를 시승을 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APY 값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식이죠. 자, 이때 이 C의 값,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1년의 이자를 몇 번 따져주는가 하는 이자 계산 횟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PR 값이 12%다. 그런데 이자 계산을 monthly로 계산을 한다. 자, monthly 하면 C 값이 얼마란 뜻입니까? 1년에 12번을 이자 계산을 해주니까 C 값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C라고 하는 부분에 12 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APY 값이 나오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APY는 1 플러스 0.12, 즉 APR 값을 12달로 나눈 다음에 다시 그걸 12승을 해줘서 빼기 1을 해보면 12.6825라고 되는데, 즉 여기서 소수점 이하 0.6825만큼이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즉 APR에 비해서 APY는 0.6825%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냐? APR은 1년에 이자를 한 번밖에 따져주지 않지만 APY에선 1년에 이자를 12번이나 따져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리 효과 때문에 이런 실효이자율의 크기가 APR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연복리로 하느냐, 그건 APR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월복리를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APY 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자를 따지는데 연복리로 하면 연이율이 12%에 해당하는 거고, 월복리로 하면 좀 전에 계산했다시피 12.6825%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즉 APR 12%를 이용해서 연복리냐 월복리냐만 차이를 둔 다음에 그걸 15년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15년 후의 미래가치는 원금 10만 불이었던 게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54만 7,356, 그리고 월복리로 계산하면 59만 9,580. 당연히 이 월복리로 계산했을 때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총체적으로 보면 얘는 이자를 12번, 1년에 한 번씩만 계산을 해준 거고, 얘는 12번 곱하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5번이죠. 15년이니까. 15번인데, 곱하기 1년에 12회를 또 해준 거니까, 곱하면 얼마입니까? 150에 180번 이자 계산을 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APR로 15번 이자 계산을 해준 거고, 얘는 APY로 15번을 한 건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12%를 12% 맞나요? 12%를 12달로 쪼갠, 즉 1%로 몇 번? 180번을 이자 계산해 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1%로 180번 이자 계산을 한 거나 1%를 연이율로 바꿔놓은 12.6825%로 15번 이자 계산을 한 거나, 그 값은 둘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1.6에서는 경제적 등가와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두 개의 현금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자가 아닌 이자율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어떤 사람에게 100달러를 꺼준 후에 1년 있다가 150달러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 이 거래는 이자율 50%를 생각한다면 경제적 등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꺼주고 150을 받았으니까 이 150의 구성을 보면 100 더하기 50, 즉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0달러를 꺼준 다음 150을 받았으니까 100에 대해서 50이라는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원금 대비 100분의 50이니까 50%에 해당하는 이자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이자율을 가정을 하면 내가 지금 100달러를 꺼주고 1년 후에 150달러를 받는 게 두 개가 경제적 등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자율을 가정을 하고 경제적 등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 거래는 이자가 50달러인 경우 경제적 등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표현보다는 통상 이자율 50%에서 경제적 등가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등가는 총 이자가 아닌 이자율로 표현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줄여서 MARR이라고 불리는 이자율이 있는데요. 통상 이것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를 하는데요.
향후 우리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현재가치법이나 연등가법이나 미래가치법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때 경제적 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이 MARR 값이 되겠습니다. 자, 11.7에서는 discount rate, 즉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자율 또는 MARR 값,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 MARR 같은 것들은 할인율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자, 할인이라는 걸 뭐를 깎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값을 줄인다라는 의미인데 통상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현재가치법입니다. 자, 현재가치법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상에서 시간이 있고 여기 현금 흐름이 있다라면 뭐 현재 이렇게 투자가 발생을 하고 미래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다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 현재 가치를 이용을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하면 그 값이 항상 감소하겠죠. 즉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변환할 때 얼마만큼 할인을 하는가 라는 의미에서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현재 가치 P는 미래 가치 Fn, n년 차의 미래 가치죠. 그 값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i 값은 이자율이죠. 그리고 n은 현재와 미래 시점이 있으면 이거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fn은 미래 가치인데 언제? n년 차에. 그리고 얘는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는 fn을 1 플러스 i의 n으로 나누다 보니까 값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을 할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11장에선 총 6개의 이자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 이자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놈입니다. 자, 이게 차례로 따지면 두 번째 이자 공식이고요. 첫 번째 이자 공식은 앞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뭐냐면 fn, 돈의 시간적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fn은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다. 즉 복리를 계산을 했을 때 미래 가치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자 공식입니다. fn은 p의 1 플러스 i의 n승. 오늘 지금 11.7에서는 두 번째 이자 공식, 요거의 역수죠. 양변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준 거니까요. p는 fn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해가지고 그것이 두 번째 이자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 공식을 얘기를 하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그 값이 감소하는 것을 빗대어서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 즉 MARR 값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할인율이라고 부른다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1.8) 썬크 코스트.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시점 이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들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출된 비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이후로의 의사결정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지을까 말까라는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이 중단된 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됐던 비용들은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진 비용, 매몰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하면 매몰 비용은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분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례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달 전에 2,000달러를 주고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일이 시작이 돼서 현재에는 동일한 컴퓨터를 반값, 즉 1,000달러에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상점에서 불과 한 달 전에, 2달 전에 2,000달러를 주고 팔던 상품을 할인을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1,000달러에 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중고시장에서 내가 구입한 가격을 1,200달러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물건을 이 컴퓨터를 1,200달러 주고 판다라면 과연 200달러를 이득을 얻은 건지 아니면 800달러를 손해를 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0달러를 주고 산 컴퓨터가 현재 1,00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하지만 이걸 누군가가 1,200달러에 나한테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파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이득일까요? 자, 이때 선크 코스트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의사결정 시 지나간 일은 모두 무시를 해야 된다. 즉 현재 상황만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기존의 컴퓨터를 팔아서 1,200달러를 획득을 하고 새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00달러를 소비한다라면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를 1,200달러를 주고 판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를 1,000달러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00달러가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2,000달러를 주고 산 컴퓨터인데 이걸 1,200달러를 주고 파니까 800달러가 손해가 났네?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2,000달러는 바로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00달러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현 시세가 1,000달러라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 때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주식을. 근데 값이 떨어져서 8,0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의사결정은 현재 여러분에게 8,000원이란 돈이 있다라면 이 주식을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즉 예전에 10,000원이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놈은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정보예요. 따라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현재의 시세가 8,000원이라는 것만 의미가 있고 이 상황에서 8,000원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면 된다는 거지 내가 얼마를 주고 샀다라는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00원은 의사결정 이전에 지출된 비용, 즉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9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금 흐름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프로젝트 진행상에서 나타났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포함한 모든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바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현금 흐름도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제성 분석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경제성 분석의 바로 첫 단계는 이 현금 흐름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현금 흐름도가 완성되어 있어야지만 향후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현금 흐름도의 작성은 경제성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현금 흐름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로축은 시간축입니다. 즉 아래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일로 갈수록 시간이 미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 시간이 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거를 통상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리고 세로축에서는 뭘 나타내냐? 즉 이쪽 축에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현금의 유입은 위쪽 화살표로,
현금의 유출은 아래쪽 화살표로. 즉 위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현금 유입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리면 현금 유출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0년도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1년도에도 돈이 빠져나갔네요. 2, 3 그리고 N-1년도에 돈이 들어왔고 5년도에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연도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동시에 있는 것들이 안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인데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순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그려졌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요만큼 현금의 유출이 있었고 이만큼 현금의 유입이 있었다라면 위에 유입에서 아래쪽에 있는 똑같은 크기의 현금의 유출 부분을 서로 상쇄시켜 버리고 대신 위쪽에 남아있는 요만큼의 화살표 있죠. 그것만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모두 표현된다 그러면 총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하고요. 유입과 유출 중에 하나, 즉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버리고 상쇄시켜버리고 유입과 유출 중에 하나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을 순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면 현금의 흐름이 특정한 연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위쪽으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은 순현금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의 마지막은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주석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여기에 금액이 정확하게 그래프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 5천, 이게 뭐 10,000 이렇게 금액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다 주석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10에서는 annuity, 연등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연등가라고 하는 건 매 기간 일정한 현금 흐름을 갖는 놈을 연등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하고 상환액을 매년 일정하게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대출 상환액, 또는 매년 동일한 액수를 저축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정기 적금액 같은 것들은 매년, 매달 또는 매주 똑같은 크기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등가의 기본적인 정의를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도상에서 보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N-1, N년차까지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흐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 현금 흐름을 연등가, 영어로는 annuity 해가지고 약자를 쓸 때 A라는 약자를 쓰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FP라는 거, 미래가치, 얘는 현재가치 이렇게 써왔잖아요. 얘는 future, 얘는 present라고 하는 거의 약자일 테고 얘 A는 바로 annuity 또는 annual equivalence 하는 annual, 매년이라는 표현에서 A를 따와가지고 A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11.1에서는 present value of an annuity, 그러니까 연등가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finding P 기분 A니까 A 값이 주어져 있을 때 P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A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이자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자 공식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이자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P를 구하고 A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A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치 P를 구하는 이자 공식을 계산을 해보면
자,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이 분자가 되겠고요. i의 1 플러스 i의 n승이 분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는 경제성공학 교과서들을 좀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 학부에서 경제성공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자 공식 계산하는 것들은 레퍼런스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냐 하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로 36개월 동안 968달러를 계속해서 페이먼트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APR 10%로. 자, 그런데 이자 계산은 monthly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compounded monthl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랬을 때 현재 가치 P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걸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자 공식을 활용을 해서 할 건데요. 36개월 monthly payment니까 바로 이 n 값이 36이라는 뜻이에요. 요 n도 36이라는 거죠. 그리고 968달러를 매번 납입을 했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 968달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annuit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자율은 연이율이 10%라고 했는데 지금 monthly compound니까 월복리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이자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월 이자율은 APR을 1년에 12달이니까 1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이자율은 0.8333%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I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산식에서 I 부분 여기도 I가 있네요. 자, A도 알고 있고 I도 알고 있고 N도 알고 있으니까 이 P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P는 968 곱하기 1 플러스 0.0833. 자, 중요한 거 여기에서 지금 0.833%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쓰면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100분율을 숫자로 바꾸면 앞에 100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0.00833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I 부분에는 바로 이 0.008333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퍼센트를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자, 여기는 맞는 표현이죠. 0.8333%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여기는 앞에 0.00이 있으니까 이 퍼센트가 사라지든 아니면 0.00이 사라지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0.008333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수식상에서 아니면 0.8333%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0.0833% 이것만 옳은 표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지워버리고 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0.8333%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거 대신에 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산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P는 968 곱하기 1 플러스 0.00833 3의 36승 마이너스 1 이걸 갖다가 0.008333 곱하기 1 플러스 0.00833의 36승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3만 달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968달러씩 연이율 10%로 하지만 월복리로 계산이 되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한다라는 건 현재 가치로 따져봤을 때 현재
3만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동일하다. 뭐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입되는 연등가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변환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본 거죠. 보시면 여기가 n이 36이 될 테고 36개월 동안 968달러, APR은 10%고 월복리로 계산된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바탕으로 동일한 현재 시점의 경제적 등가를 계산해 보면 언제? 0년도 시점에, 즉 현재 시점에 그 P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3만 달러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뭐다? 경제적 등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1.11.2에서는 installment paying for an item이라고 되어 있고 finding A given P라고 되어 있죠. 얘가 구하는 값이고 얘가 주어진 값이에요. 자, 결국 거꾸로네요. 그쵸?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이자 공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A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이자 공식과 어떤 관계예요? 역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A는 P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에 이 분자와 이 분모가 좀 전에 세 번째 이자 공식에 비해서 네 번째 이자 공식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이렇게 서로 바뀌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분모 부분에 있었던 거고 이게 분자 부분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제를 한번 보면 For an item selling at 3만 달러에 팔리는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걸 월이율 0.00833% 해도 표현이 잘못됐죠. 그쵸? 이게 사라져야지 맞겠습니다. 0.00833 또는 0.8333%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기간은 36개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월 할부금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뭐 3만을 대출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출금을 구하는 문제나 3만짜리 물건을 사고 그거에 대한 할부금을 계산하는 문제나 동일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이자 공식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자, 얘가 뭐가 됩니까?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 i에다가는 자, 이렇게 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가 퍼센트를 갖다가 날려주면 맞겠죠. 그리고 대신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008333 이렇게 퍼센트를 없앤 값으로 계산을 해야 올바른 계산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식을 계산해 보면 A는 968달러 이렇게 계산이 되죠. 아까 968달러가 있고 이자율이 0.833% 월이었고 그리고 기간이 36개월이면 이걸 가지고 뭘 찾아냈어요? 3만 달러짜리 P를 구해냈었죠.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구한 거였고 이번에는 P 3만 달러가 주어져 있고 똑같이 여기 계산대에 주어져 있을 때 즉 이자율과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한 겁니까? 968 즉 A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긴 A에서 P로 여긴 P에서 A로 이게 이자 공식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된 거고 둘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수 관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2 이번에는 finding f given a입니다.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F를 구하는 공식이고 다섯 번째 이자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F는 연등가 A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I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매년 이렇게 A라는 것을 우리가 연등가로 지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래 시점 n년도에 한 번에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될 텐데 이때 이 F와 매년 납입하는 A와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전에 보면 P라고 하는 건 이 0년도 시점에 존재를 하는 거였죠. 그와 유사하게 F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 즉 N년도 시점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연등가 A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년도까지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연도의 A와 F가 존재하는 시점이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매달 $1000씩 10% 이율로 20년을 적립한다. 매달 $1000 뭐죠? A가 되는 겁니다. 10% 이율 I가 되는 거죠. 20년을 적립하는 경우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식에다가 여기 있는 A와 I와 N 값을 대입을 하면 F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F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0.1, 10% 잘 적용이 됐죠. 20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7,275달러. 즉 매년 여기 $1000씩 우리가 적립을 하면 언제 동안 20년 동안 그럼 20년 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적금액이 57,275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57,275 $1000씩 20년 적립하면 원금은 얼마나 되니까요? 2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쵸? $1000씩 20년이니까. 그럼 요거의 차이 37,275달러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적금액, 찾는 금액 이렇게 따지면 즉 적립액이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케이스입니다. 10%율만 적용을 해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자 공식은 이제 F가 주어져 있고 A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A가 주어져 있을 때 F를 구하는 공식의 역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나왔던 다섯 번째 이자 공식에 비해서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5만 달러가 있는데 그게 20년에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5만 달러라고 하는 밸런스 적립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F값이 되겠고 20년은 N이고 10%는 I가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자리에 50만 들어가고 이자율 I에 0.1 그리고 1은 그대로고 N 대신에 20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729.8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만이 주어져 있고 0.1이 주어져 있고 20이 주어져 있을 때 8,729 찾는 거였죠. F에서 A. 좀 전에 예제는 A를 갖다가 8,729를 주었고 0.1, 20년 똑같이 주고 5만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F를 알고 있을 때 A 구하는 거, 좀 전엔 A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는 거 해서 다섯 번째 이자 공식, 여섯 번째 이자 공식까지가 관찰이 된 거죠. 자, 11.14에서는 이러한 이퀴밸런스 포뮬라, 즉 이자 공식들에 대해서 요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총 6가지입니다. P를 알고 있을 때 F 구하는 거, F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거, A를 알고 있을 때 F 구하는 거,
F를 알고 있을 때 A 구하는 거. 두 개, 역수. A를 알고 있을 때 P 구하는 거, P를 알고 있을 때 A 구하는 거, 역수. 당연히 여기당 여기도 역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공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놈과 요놈, 역수, 요놈과 요놈, 역수, 요놈과 요놈, 역수 관계 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1.15에서는 What's Analysis,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제성 평가 기법이라고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3,000달러씩 앞으로 10년 동안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2만 달러를 현재에 바로 지출하는 것. 근데 이때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한 이자율인 MARR은 10%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지출이냐, 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예를 들면 이게 대안 A, 얘가 대안 B라고 했을 때 대안 A와 대안 B 중에 어떤 것이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대안이겠느냐,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MARR이 10%고 현재 시점에 2만 달러를 한 번 지출하는 것과 3,000달러씩 10년에 나누어서 지출하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어떤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걸까? 당연히 앞서 배운 우리 이자 공식들을 활용을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좀 다른 방법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Present Worth Method라고 해서 현재 가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2만 달러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따로 변환이 필요 없겠고요. 대안 B에 존재하는 연등가를 현재 시점의 가치 P로 변환을 해서 대안 A와 대안 B의 비용 지출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 지금 현재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웠지만 두 개의 대안의 모든 비용 지출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고 나면 동일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다, 어떤 것이 적다 하는 것이 비교가 가능해지죠. 따라서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꾸어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현재 가치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연등가법. 거꾸로 현재 존재하는 2만 달러를 10년의 가치로, 즉 연등가로, 즉 P를 A로 역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대안 A와 대안 B 중에서 어떤 게 더 작은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Equivalence Worth Analysis, 즉 EWA라고 하는 연등가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익률법에서는 이 두 개의 대안을 경제적 등가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하나 찾아내게 되겠고요. 그 이자율이 바로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이자율로 정의가 되고, 이 IRR 값이 MARR보다 커지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대안 A와 대안 B의 현금 흐름을 놓고 이 현금 흐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자율 하나를 찾는 거죠. 그 이자율을 IR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통상 이 IRR은 대안 A와 대안 B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이 예제 같으면 얘가 0년도에 지출된 비용 부분이고, 얘를 갖다가 1년차부터 N년차까지 발생하는 수익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해서 비용과 수익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자율 I*를 찾게 되겠고, 이 I*를 IRR로 정의하게 되고, 이 IRR 값이 MARR보다 큰가 작은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형태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갖다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1.16 Present Worth Analysis, 즉 현재 가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변환한다. 자,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도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초기에는 지출이 발생을 하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도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변환한다라는 건 0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A를 P로 변환하는 공식이나 또는 F를 P로 변환하는 이런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모든 현금 흐름을 0년도의 가치로 변환하고, 이때 현금 유입을 양수로 현금 유출은 음수로 표현을 해서 순 현재 등가를 계산을 해서, 즉 이 얘기는 현재 등가를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이것이 바로 순 현재 등가가 되는 거고요. 이 순 현재 등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된 순 현재 등가가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유입이 유출보다 작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순 현재 등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건데, 이 케이스는 현재 등가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수입이 더 큰 케이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몰 익스큐베이터, 그러니까 굴삭기 같은 것들을 하나 구매하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현재가치법을 이용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MARR은 13%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자, 이 회사가 어떤 중고기계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현재 팔면 15,000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을까? 아니면 이 기계를 아직 남아있는 수명만큼, 즉 한 4년 정도 더 미래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5,000달러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중고기계를 지금 현재 시점에 파는 대안과, 아니면 이 기계를 향후 4년 동안 운영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대안,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 비교를 한번 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 하면 현재가치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중고 기계를 현재 팔아먹는 이 대안은 어떻습니까? 이미 15,000달러라는 게 현재 시점의 가치죠. 따라서 현재 가치로 굳이 변환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변환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향후 4년 동안 5,000달러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애뉴이티잖아요. 이 애뉴이티를 P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변환한 B번 대안, 이게 A라고 하면 PB와 PA를 비교를 해서 요 놈과 요 놈 중에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더 큰 대안이 최적 대안이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4년간 매년 5,000달러 이익을 얻는 대안 B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산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PW, 그래서 지금 5,000달러를 4년 동안 13%의 이자율로 운용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보면 14,872달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즉 4년간 매년 5,000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은 현재 시점에 14,872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걸까요? A를 알고 있을 때 P를 구하는 이자 공식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5,000. 그리고 이자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I가 0.13
1 플러스 0.13에 몇 년 동안 벌죠? 4년간. 1 플러스 0.13에 4년간 빼기 1. 자, 즉, 요 이자 공식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14,872달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향후 4년 동안 이 기계를 운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은 14,872고 지금 현재 즉시 팔면 그 이익이 15,000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15,000달러를 받고 즉시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PB가 14,872가 나온 거고요. PA가 15,000인 거죠. 따라서 15,000이 더 크니까 최적 대안으로 즉시 판매를 해라. 이런 대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17에서는 Equivalent Annual Worth를 이용해서, 즉 연등가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현지가치법과 달리 모든 현금 흐름을 연등가로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quivalent Annual Worth 방식의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연등가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항하는 연등가 수익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연등가 비용보다 연등가 수익이 높으면 경제성이 있다. 아니면 거꾸로 연등가 비용이 연등가 수익보다 더 크다 하면 경제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등가 비용을 특별히 다른 용어로 Equivalent Annual Cost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Best Job Offer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두 개의 잡 오퍼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의 의사결정을 위한 이자율은 12%입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은 Ford Associate Inc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사인을 할 때 $10,000의 사인업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이후에 연봉을 $5,000를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ABC 컨트랙터라고 하는 회사는 계약금은 따로 없고 매년 $5,400의 연봉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대안이 있는 거예요. A라는 대안은 계약금 $10,000가 있고 매년 $50,000를 받는 거. B라는 대안은 계약금 없이 매년 $54,000를 지급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몇 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총 비교하는 연수는 3년을 대상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이때 과연 이 포드라고 하는 회사로 가는 게 좋은지 ABC라고 하는 회사로 가는 게 좋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이는 두 개의 대안 중에 더 큰 금액을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ABC 대안 같은 경우는 연봉 54,000이니까 이미 이 AW 값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연등가가.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연등가 형식이 아니죠. 자, 그러면 Ford와 ABC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연봉이 50,000이고 얘는 54,000이니까 이쪽 ABC 컨스트럭터 가는 게 $4,000를 갖다가 더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씩 3년을 지급받는 거하고 현재 시점에 요 계약금이 $10,000라는 건 현재 $10,000를 받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만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요 놈과 요 놈. 얘는 연등가 형식으로 되니까 4,0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미 얘는 연 단위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이자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EAW 계산을 해보면 $10,000, 이게 계약금이죠. 그 다음에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이자 공식이죠. 12%에 3년. 해보면 요것은 요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10,000 곱하기 0.41635 하면 4,163.5달러.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1 플러스 0.12에 3승 마이너스 1분의 0.12 곱하기 1 플러스 0.12에 3승. 요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라고요? 0.4163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요거에 다시 $10,000를 곱해서 4,163.50달러라는 게 된 거죠. 퍼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ward로 가면 1년에 4,163달러를 받는 셈이 되는 거고, 얘는 4,000달러를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forward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결국 forward로 가면 1년에 5,163.50 포 연이 되는 거고요. ABC로 가면 54,000달러 포 연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가는 게 1년에 163.50달러가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orward가 최적 대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수익률법을 이용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순현재 등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구해진 수익률이 MARR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순현재 등가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W 유입에 대한 현재 가치와 PW I를 적용을 했을 때 유출에 대한 현재 가치가 동일해져야 되니까 이걸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I*를 찾고 이게 수익률을 뜻하는 IRR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MARR보다 더 클 때 경제성이 있음이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한 투자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어떤 투자가 있는데요. 이니셜 코스트가 $10만 달러 비용이 나가고요. 0년도에. 그리고 매년 프라핏을 얻을 수 있는데 27,057달러를 이득을 얻습니다. 이런 게 5년 동안 반복되는 거죠. 캐시플로우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0년도에 10만 달러가 나가고 5년 동안 계속 얼마씩 벌어들여요? 27,057달러씩을 균일하게 벌어들이는 케이스. 이 경우에 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걸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찾기 위해서 뭔 작업을 했냐 하면 프레젠트 워스를 구하는 산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프레젠트 워스 12%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만 달러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리고 27,057달러 곱하기 3.7, 3.6, 3.7 이렇게 붙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PA 12%의 5년, 11%의 5년, 10%의 5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산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죠.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면 1 플러스 0.12의 5승 마이너스 1 나누기 0.12 곱하기 1 플러스 0.12의 5승 이렇게 구한 값이 3.79079 값이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12%, 11%, 10%로 바뀌면 이 부분만 0.11, 얘도 0.11 또는 0.10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값이 3.79에서 3.69, 3.790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쵸? 이게 표현이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3.790이 아니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앞에는 제대로 계산해 놨네요.
이 값이 들어가야지 맞겠죠? 3.60478이 들어가야지 맞는 값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2%를 적용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145, 2465, 11%를 적용했더니 제로, 10%를 적용했더니 256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자, IRR은 현금 흐름을, 즉 현금의 유입에서 유출을 빼준 값 순현금 흐름을 0으로 만들어준 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11%라고 하는 이자율이 바로 IRR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RR 값이 이 문제에서 MARR을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0%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MARR보다 커지는 케이스가 되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MARR이 12%다라고 가정을 하면 IRR 값이 12%보다 작으니까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MARR 우리나라 말로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계속. 자,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여기서 와닿습니다. 즉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수익률을, 즉 IRR 값을 구했더니 그게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하면 경제성이 있는 거고,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 적다 하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IRR 값이 MARR보다 크다라는 요구사항을 받게 되는데, 바로 MARR이 이때 최소로 요구되는 수익률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19에서는 Internal Rate of Return, 즉 수익률법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결정적인 수익률법의 단점은 복수 대안을 평가할 때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점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즉 A라는 대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어서 IRR A를 구하고 IRR B를 구한 다음에 이게 더 크면 A가 더 좋은 것이냐?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각의 대안에 수익률을 구해서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A와 D 대안 사이에 비용과 수익에 대한 증분 분석을 수행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익률법보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증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초기 투자에 있어서 두 대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즉 A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안이고 B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하는 대안이다. 이렇게 초기 투자액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현재가치법과 수익률법, 이때 수익률법은 올바르게 증분 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오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분 분석을 사용을 하면 현재가치법이나 연등값, 수익률법 어떤 거든 다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증분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익률로 대안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현재가치법과 수익률법의 결론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초기 투자비 사이에, 두 개의 대안 사이에 초기 투자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증분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상호 배타적인 복수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현재가치법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대안 중에 현재가치가 더 크게 나온, 즉 PWA가 있고 PWB 두 개의 대안에 대해서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에 더 크다면 A 선호,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B 선호,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20에서는 현재가치법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어떤 예제하면 장비 구매와 관련된 장비 구매 예제네요. 자, MARR은 10%, 즉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이자율은 10%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초기 투자비가 8만 달러, 그리고 애뉴얼 오퍼레이션 코스트 운영비가 2만 달러, 그리고 타이어 리플레이스먼트 타이어 교체하는 비용이 11,000달러. 근데 이거는 매 2년마다이네요. 그리고 메이저 오버홀이 15,000달러가 있는데 장비 점검하는 게 뭐 3년마다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3년 차에. 그리고 5년 차에 이 장비를 중고로 판매하게 된다라면 8,000달러의 잔존 가치, 셀비지 코스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에 대해서 현금 흐름도를 그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1번이죠. 자, 2번은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매년 2만 달러 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2번. 3번은 타이어 리플레이스먼트가 매 2년마다 일어난다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 합친 게 바로 3번에 대한 얘기네요. 그리고 4번은 메이저 오버홀 at the end of year 3이니까 바로 여기에 발생하는 요 장비 점검기가 4번을 말하는 거고, 5는 5000년도 말에 salvage value 잔존 가치로 8,000달러가 존재를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현금 흐름도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금 흐름도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 가치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그전 프레디에서 프레젠트 워스를 한번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 한 게 8만 달러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1번. 자, 8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8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한 거는 매년 발생하는 요 2만 달러들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데요. 자, 이거 2만 달러는 연등가잖아요. 그래서 연등가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치 P를 구하는 공식, 좀 여기 있는 요 공식이죠. 그 공식에 요 I 대신에 0.1을 적용을 하고 기간 N 대신에 5년을 적용을 해서 이자 계수를 구해서 연등가에 해당하는 2만 달러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7905가 나왔던 거죠. 거기에 2만 달러를 곱해서 75,820달러를 만들어냈네요. 즉 5년 동안 매년 2만 달러의 타이어 운영비가 발생을 하는 건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75,820달러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타이어 리플레이스먼트와 관련된 11,000달러가 있었죠. 근데 그게 2000년도와 4000년도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 거는 2년 전으로, 그리고 4000년도에 있는 건 4년 전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i에 0.1을 적용하고 n에 2 또는 4를 적용을 하면 두 개의 이자 계수 0.8264와 0.6830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2만 달러를 곱해주면 16,603달러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 즉 타이어 교체 비용을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3년 차에 발생했던 15,000달러의 장비 점검비. 자, 역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을 해서 11,200달러에 해당하는, 그래서 3번과 4번은 모두 다 이 이자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에 가서는 이제 잔존 가치 부분인데요. 즉 여기 있는 이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기 위해서 5년 전으로 땡겨오는 PF 10%의 5년이라는 이자 계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8,000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비용을 구하는 거니까 비용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부의 비용, 즉 마이너스 비용을 갖게 됩니다. 여기 8K라고 하는 8,000은 플러스 방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즉 수익이기 때문에 부의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따라서 부가 마이너스 부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967달러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가 구해질 수 있겠고요. 자, 위의 과정에 나왔던 모든 현재 가치를 다 더합니다. 8만
75,820, 16,000, 11,000, 4,900 해서 합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177,726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다. 그럼 적어도 이 장비 구입에 대한 정당성을 또는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익이 얼마나 돼야겠느냐 하는 게 또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은 결국 매년 발생하는 비용과 동일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178,726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 P를 뭘로 바꿔줘요? 연등가 A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P를 A로 바꿔주는 이자 공식에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역시 I는 지금 MARR이 10%니까 0.1 그리고 N은 5년치의 수익으로 봐야 되니까 5년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0.26380이 되겠고 그렇게 계산된 연등가는 47,100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이 장비의 구입을 정당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매년 47,100달러 만큼을 벌어들여야 되고 이 이상 벌어들이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보다 적은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장비를 구입한 비용조차도 뽑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장비 구입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47,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장비의 총 생애주기 비용, 구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 모두 포함을 하면 얘는 구입비, 운영이나 유지보수비, 그리고 잔존가치 이거를 모두 다 따져서 이거를 연등가화 했더니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47,100달러. 이거의 현재 가치는 178,726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47,1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가치법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현재가치법이 아닌 Equivalent Annual Worth EAW를 이용을 해서 대안을 비교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상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인데요. 자, 여기에 배수지가 하나 있고요. 그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리틀빌이라고 하는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배수지에서 리틀빌 타운까지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대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펌핑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 2마일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깔고 거기에 가압을 해가지고 리틀빌 타운 쪽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는 방법은 자연 경사를 이용을 해서 리틀빌 타운까지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중력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을 할 때는 더 긴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들을 보면 하나는 펌핑식이고 하나는 중력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펌핑식은 아무래도 이 펌핑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테고 반면에 파이프라인은 적게 드는 이런 대안이 될 테고요. 중력식은 장비 쪽에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파이프라인이 2마일이 아니라 10마일이 되니까 이렇게 커지는 비용이 커지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것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런데 Equivalent Annual Worth를 따진다고 하는 거니까 연등가, 즉 연 단위의 운영 비용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연 단위로. 자, 그래서 비용을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력식과 펌핑식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파이프라인 설치비는 얘는 2.8밀리언이고 1.5밀리언. 아무래도 펌핑식이 거리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펌핑장에 대한 초기 투자비는 중력식은 펌핑이 없으니까 제로고 펌핑식은 50만 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얘는 파이프라인만 해서 3만 달러, 얘는 파이프라인과 또 펌핑장도 아무래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테니까 6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전기세, 펌핑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세 부분이 있는데 처음 10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10년 이후의 거를 따져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중력식에서는 전기세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펌핑식에서는 처음 10년은 매년 4만 달러씩,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매년 12만 달러씩. 이거는 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상수도에, 아니면 전기세의 인상일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4만 달러였던 게 12만 달러로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형태로 비용이 조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총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이 A대안과 B대안의 연등가를 계산을 해서 이놈이 더 큰지 이놈이 큰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바로 Equivalent Annual Worth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 중력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작업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순현재 가치 PW 값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 AW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뭘 적용해 가지고 P를 알고 있을 때 A를 구하는 이자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한 거 P1은 초기에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비용, 요 비용이죠. 그리고 P2는 매년 들어갔던 3만 달러의 유지 보수 비용을 A를 알고 있을 때 P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연등가를 현재 가치로 바꿔준 거고요. 그걸 했더니 39만 9천 달러가 나왔고요. 또 토탈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280만 달러와 매년 운영비를 현재 가치화한 거 39만 9,960달러를 합쳤더니 319만 9,960달러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연등가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썼는데, 자, 요거에 뭡니까?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 공식은 i의 1 플러스 i의 n승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 i 대신에 0.07, 7%, 여기 MAR을 7%로 가정을 한 거네요. 기간은 40년. 자, MARR은 7%를 가정을 한 거고요. 운영기간은 총 40년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매년 들어가는 연등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연당 24만 29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펌핑식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P1은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 부분이죠. 그리고 P2는 매년 들어갔던 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 10년치 여기에 해당하는 요 비용 여기까지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비용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겁니다. 10년까지의 운영비.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0만에 요 산식을 이용해서 70만 2천 달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18만 달러라는 비용이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여기 있는 여기 11년 차부터 40년 차까지의 비용을 10년 차 가치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A를 알고 있을 때 P 공식을 이용을 해서. 자, 18만 달러는 운영비 6만 달러랑 전기세 12만 달러를 합쳐놓은 값이죠. 얘는 운영비가 얼마였죠? 아까 6만 달러에다가
전기세 4만 달러 이렇게 합쳐가지고 10만 달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만 달러를 연등가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했더니 223만 3,620이 나왔는데 요 놈은 P3가 되는 거고 10년차 시점의 가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 10년차 시점의 가치를 다시 한번 0년차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고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이자 공식을 적용을 해서 P4를 구해보면 이게 113만5,572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중간 산출물이기 때문에 요 놈은 고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개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P1과 P2와 그리고 P4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P1, P2, P4. P3는 얘는 그냥 단순히 뭐라 그랬어요? 중간 가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P1, P2, P4를 모두 더했더니 200만 달러, 70만 2천 달러, 2,400달러, 113만 5,572달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건 383만 7,972달러가 현재 가치가 된 거죠.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PW가 된 거죠. 다시 이 PW를 EAW, Annual Equivalent 부분이죠. 연등가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P를 A로 바꿔주는 이자 공식을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연등가 부분은 28만 7,886.31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등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연등가 비교. 했더니 중력식하고 펌핑식이 있는데 중력식은 24만 달러. 좀 전에 계산한 거죠. 그리고 펌핑식은 지금 계산한 28만 7,886달러. 이 값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게 더 적습니까? 당연히 여기 중력식이 더 이렇게 적게 나오겠죠. 따라서 중력식의 비용이 펌핑식의 비용보다 더 적기 때문에 중력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컨셉, 그리고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컨셉,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가치법이나 연등가법, 수익률법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향후 우리 건설 기술자나 건설 관리자든 모든 이런 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성 분석 방법을 좀 익혀야 향후 어떤 투자나 장비 구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절에서 배운 경제성 분석 기법들을 잘 좀 체득하고 계시면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